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속초시 도시개발을 둘러싼 각종 이슈를 짚어봅니다. 속초시의 도시개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준비된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본격적인 논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층, 39층에서 37층. 7년 사이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로 용역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도시개발의 속초시 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측은 고도 개발을 막는 건 재산권 침해며 속초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층 도시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속초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도 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난개발로 자연 경관이 침해되고 지역의 관광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관, 일조권, 교통 문제까지. 업체들은 살판났지만 다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속초시의회 호수 윗길에서 명산 설악산과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설악신문 엄경선 전문기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법무법인 율곡 정희재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영상에서 보니까요, 이 개발이 해변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개발의 구체적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지금 속초는 온통 공사 중입니다. 특히 이제 해안 중심으로 뷰가 좋은 곳들은 어김없이 지금 고층 건물들이 계속 좀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체 속초의 어떤 주택 중에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23개 단지, 78개 동, 8,197세대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324실, 생활형 숙박시설 2,450실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건축법상 고층 건물은 이제 30층 이상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50층 이상 초고층이라고 하고, 아파트 5개 단지에 12개 동 1,862세대, 그리고 주상 복합시설은 3개 단지 4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예정돼 있는 계속 고층 아파트들이 좀 들어설 걸로 보고, 최고 높이는 43층인가요? 네. 이미 30층의 가이드라인은 넘어섰고, 네. 43층까지 사실은 속초 해변가 쪽에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서 진입도로 등 이 사회 기반 시설 이게 그 통행량이 일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도시계획, 개발계획 속에서 같이 한꺼번에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함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해안 쪽에 들어서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 기존의 도시계획 네. 계획에서 사실은
일정 어떤 뭐 상업 지역만 떼고 들어서고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접근 도로망들을 새롭게 개설하거나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은 뭐 리조트를 뭐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는 진입 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 부담들이 워낙 크죠. 네. 근데 오히려 속초는 기존 도시 계획 내에 도로망들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걸 같이 이제 쓰는 건데 네. 속초는 주중과 주말이 이렇게 이 유동 인구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주요한 어떤 이 교통 요지들은 지금도 사실은 뭐 상당한 좀 정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중된다. 좀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요, 특히 이 속초시는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4번의 제한급수가 이뤄졌어요. 그런 상황을 시민들이 경험을 했고 많은 불편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지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상수도, 즉 물 공급 문제가 배가가 될 텐데, 더 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 개발을 하면서 상수도 문제를 연계시켜가지고 특별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그거 이제 상수도 공급은 사실은 뭐 개별 사업자가 네. 사실 이제 부담할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죠. 그래서 전국에서도 사실 이제 이 식수 관련해 가지고 가장 고통을 받은 곳이라고 하면은 속초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해수를 담수화시키겠다고까지 예. 한때는 그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철회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까지 한 3년 반 동안에 뭐 그 쌍천, 주취수원, 속초시는 한 70% 정도는 쌍천에 의존하는데 예. 그 중상류 쪽에다가 뭐 지하댐을 물을 가두는 지하댐을 또 만들고 네. 그 인근이라든지 다른 쪽에 관정을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그래서 일정량의 물을 또 확보를 하고 또 그 속초시가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망 현대화 사업들을 제대로 좀 안 했던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뭐 한 5천 톤 이상의 절수를 통해서 그 최소한 한 2만 톤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네. 이제 물 자리 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속초가 사실 인구 8만이고 앞으로 뭐 속초 최소한 12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한다 하면은 네. 이 물 자리 도시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양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단지 이제 선포식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해변에 밀집해서 초고층 건물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생활 숙박형 시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그 이른바 극성수기, 휴가철 극성수기 이럴 때에는 그 인구수가 8만을 훨씬 상회하는 사람이 속초에 머무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자립도시 선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8만을 기준으로 물 자립도시 선포하고 나서 지금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커지는 규모에 대한 대비는 없는 건지 이거를 확인이 예.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확인이 취지로 안 말씀을 됩니까? 드리고 그거는 이제 속초시에서 또 좀 짚어나가겠죠. 시의회에서 좀 짚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관정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물을 확보를 해야 될 건지도 앞으로 또 여전히 속초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번에 속초시에서 물 자립도시 선포를 할 때 그 밝힌 그러니까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하수 난개발들은 당장 바로 드러나지가 않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쌍천의 경우가 이제 속초의 주취수원 70%인데 지금 지금 현재의 계획들이 소규모 관정을 뭐 10개를 개발해서 몇만 톤을 뭐 10,000톤 이상을 확보했다 해서 작은 관정들에 의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미 1996년에 속초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하댐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물을 가둬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상류에서 사실은 관정을 개발했을 때 그 전체 취수량에 얼마나 증가 효과가 있을런지는 뭐 사실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네. 면이 하나 있고 네. 이 지하댐의 오염 문제가 네.
중요한 문제로 사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오염의 그러니까 문제가? 그 쌍천 유역 같은 경우 지하들은 그 주변에서 오염원들이 발생해서만 지하가 오염됐을 때는 네. 이게 복구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지상의 댐들 같은 경우는 뭐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지하 댐들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쌍천 그 유역 전체가 사실은 이게 상수원 보역인데 요번에 뭐 지하댐을 만들었다는 그 하천 바로 옆에 18층, 19층짜리 또 사실은 그 이게 유원지 조성 네. 계획이 지금 속초시에 또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 자체가 또 주변에 어떻게 또 오염될지 네. 이런 것들 우리는 속초 시민들이 그 뭐 상류나 중류도 아니고 바로 하류에서 그 물들을 다 받아 먹고 사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좀 하나의 또 이 물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이 수자원의 문제, 식수의 문제, 이것도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그것이 도시 계획, 도시 개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물 문제와 관련해서 예. 또 추가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속초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물 부족도 물 부족이지만 하수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 계획, 도시 개발을 하려면 역시나 기반 시설 중에 상수도도 있지만 하수도 문제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이게 1996년 그 무렵에 이제 사실 속초가 이제 도시 기반 시설로 해가지고 그 하수도 관로를 만들고 이 종합 처리장들을 만들어서 이제 차입하면서 청초나 유입되는 어떤 하수를 다 끌어내면서 네. 예, 또 준설하고 해서 이제 좀 정화가 됐는데 네. 지금도 빗물과 저기 오수가 네.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합리식으로 되는 곳들이 좀 있고 네. 또 그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관광지가 예전의 관광객보다 몇 배의 관광객들이 쫓아오면서 네. 중간의 관로들이 사실 그걸 다 소화를 못 해내가지고 네. 뭐 속초 갯배, 그러니까 청초 하구 쪽이나 이런 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저기 오수들이 그쪽으로 배출이 되면서 냄새가 난다든지 네. 청초 쪽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속초시가 1996년 그때 만들었던 이 화수관로 이거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물 사용량들이 늘어나면은 네. 제 기능을 못하고 예. 주변으로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 물뿐만 아니라 이게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다 보면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고층 고가 사다리 차 이런 게 확보가 돼야 그 시민의 안전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있을 텐데요. 초고층 건물 화재 안전 기준 이런 게 있죠, 정 변호사님. 네, 건축법에 따르면 네. 고층 건축물이라는 거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물을 고층 건축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으로 소방청 고시가 네. 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고시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비상 소방 설비, 화재 탐지 설비, 특별 피난 이런 것만 규정돼 있고 그 사다리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고가 사다리가 약 10대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네. 강원도에는 지금 원주에 68m짜리가 한 대가 있는데 네. 원주에 한 대만 가지고는 강원도 전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춘천과 강릉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속초에 화재가 발생한다 강릉에 배치가 돼도 속초까지 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부분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상의 강행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고층 건물이 없는 상태라면 초고층 사다리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지만 네. 지방자치단체가 초고층 건물을 허가를 해주면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거기 화재 발생 시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뭐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서 이 허가를 해주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 기자님?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속초의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었을 때 상당히 좀 그 언론에서도 좀 주목했던 지점이었고 저도 계속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많이.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것들은 이제 결국 고층 건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비용. 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누가 부담을 해서 그렇지.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비단 어떤 속초라든지 이런 쪽만이 문제가 아니고 뭐 서울이라든지 또 그냥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데들도 있죠. 그래서 행정이 전반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용자 수익이라든지 부담한다든지 네. 이런 뭐 원칙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한쪽에서만 어떻게 이걸 뭐 그거를 위해서 그 고가의 사다리를 뭐 산다 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예.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을 허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그런 안전시설, 안전장치 이런 게 마련이 된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 일단 그런 기준에 법적으로 규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화재가 난 다음에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법에서 규제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자세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 안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 안전을 이제 지켜야 될 텐데 그 법에 규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그 개발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올 거고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예컨대 뭐 학교를 다시 설치한달지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게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도시 계획을 짤 때 네.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공공용지의 공급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뭐 부대 환경이라든지 이런 예. 뭐 공원을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1996년 속초시 조양동 택지 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사유역지 주변을 위해서 뭐 부영 아파트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단지로서 사실상 조건만 갖추시면은 저 주택 건설 사업들이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속초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시 팽창이 되면서 그런 관련 시설들이 오히려 좀 부족한 상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뭐 폐지를 하든지 축소를 하면서 뭐 한 30%는 민간이 개발을 하면서 공원을 하니까 전체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사실은 공원 면적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속초에서 지금 짓고 있는 어떤 그 대단히 어떤 이 주택 단지나 이런 거는 주상복합이라는 시설로 이거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좀 저는 이게 편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적인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여기 주상복합이 들어서니까 네.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들 통학의 문제, 네. 네, 인근의 어떤 뭐 쉼터라든지 이런 어떤 뭐 여유 공간의 조성의 문제, 네, 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실은 아주 밀접적으로 들어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들이 지금 계속 들어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선호도, 네. 내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기에 보내면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학교라든지 여러 어떤 뭐 이 주변 환경들이 좀 주거지에서 쾌적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컨하우스로서 활용하고 좋은 비를 누리겠다는 어떤 외부에서 그리고 속초는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많으니까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부 투자자들의 몫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기형적인 어떤 구조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은 땅값이 좀 더 올려줬다는 거에서 거의 만족하고 땅을 내놓고 자꾸 바깥으로 좀 떠밀려 나가고 네. 마을이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면서 도시가 주민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의 세컨하우스 네. 손으로 전락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도시 개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요, 잘 아시다시피 그게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기준은 이게 친환경적으로 이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난개발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를 보면 일단은 속초시의 해변 중심에 밀집된 도시 개발은 난개발이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속초시의 관련 조례인 도시계획 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19년 4월에 한번 이와 관련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중요한 내용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네.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였습니다만 400%로 제한하고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였던 것을 8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었는데요. 네. 당초 개정안은 700%로 정했다가 그 이제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수정을 거쳐서 800%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례상으로만 보면 이게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 그 속초 시민분들께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찬성을 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전에 예. 저희가 이제 2015년, 2016년부터 속초의 고층 아파트나 고층 네.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파트 29층짜리가 들어서고 네. 일종 주거 지역인 어떤 4층 높이인 걸 네. 29층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예. 아이파크가 들어섰죠. 그래서 네. 그걸 시작으로 해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29층은 아주 일반화됐고 그다음에 그 뭐 30층 그는 이제 40층까지 내다보는 건물들 지금 40층이 넘었죠. 그 계속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 조례를 좀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그 도시계획 조례를 난개발을 좀 막기 위해 가지고 네. 이걸 개정해보자.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속초시가 제출했던 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속초시는 이제 상업지역의 용적률들을 900%에서 이제 700% 낮추려고 했는데 네. 그나마도 뭐 800%로 떠밀려가지고 제출했지만은 저희는 그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은 높이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아무 높이 제한의 규정이 없다. 보도 제한을 크게 요구하셨는데 조례안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이런 그 시가지 말씀이시죠? 예. 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주로 이게 상업지역하고 겹치는데 네. 거기를 높이를 7층 높이를 좀 제한하자고 사실은 제한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조례안이 시의회 의원들이 반대. 난개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 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로 고도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고도 제한을 위해서는 법이나 국토계획법상의 그 고도 지구 지정을 통해야 됩니다. 네. 고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항공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시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고도 지구는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 네.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 이용상 쾌적한 환경 조성 또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입니다. 네. 과거에는 지정 목적에 따라서 고도 제한의 최고 한도나 최저 한도를 정해놨고요. 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결정을 통해서 경관지구 내지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 고도 제한을 별도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고층 건물에 따른 문제점, 그거를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를 예. 제대로 된 어떤 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작용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시민들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못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미 인허가 나간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참 그 어디 하나는 벌써 한 40층에 올라가는데 그 옆에를 갖다가 만약에 막는다 하면은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 그 뭐 이렇게도 못하고 좀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그런 상황에 사실 속초는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거나 이런 그 행정이 우리 주도해가지고 그런 거 방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한때 지금 제주도도 해안 쪽에 난개발이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2017년에 도시계획조례를 바꿨어요. 네.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50m까지 그 2층 높이의 건물로만 제한을 시키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속초시나 이런 데도 사실은 이런 그 도시 난개발에 대한 어떤 뭐 우려, 걱정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높이 건물을 짓는 것이 지역이 더 뭐 양적으로 팽창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까지 판단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속초시의 주요 관광지의 경관까지도 주민들이 생활 이 공간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왔고 이게 지금은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걸 돌이키려면은 시민들의 의식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요, 이게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또 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좀 간극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도 그 경관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고도 제한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 정 변호사님께서는 계획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만 가능한 거지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말씀이 조금 간극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그 상업지구를 말씀드렸고요. 네. 도시계획조를 통해서도 어느 지구에 신고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속초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아. 지금 조례를 바꿀 것이 아니라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 고도지구, 예, 그거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례 조정이 아니고 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하면 이거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시장 분쇄 예,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에 관한 상황이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속초에서 이 고도 제한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역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감했던 것도 있고 네. 오히려 고도개발 네. 높이 올리는 것을 이게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하고 시의제를 또 매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면도 좀 있고요. 네.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한 뭐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고층 건물로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지만은 뭐 개발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뭐 관계되는 분들인지 네. 아니면은 지역의 여론층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지역을 못 발전시키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문제가 같이 해결되고 시민의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속초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이 개인의 욕심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맞춰서 도시를 가장 조화롭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공익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개인의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도시계획이라는 의미 자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속초가 바로 그런 통제 불가능한 도시계획으로 통제 불가능한 도시가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엄 기자님께서 극단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행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문제를 일단 바꿀래도 바로 반발들이 들어오는 이런 게 지금 역대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좀 돼 있습니다. 일단 엄 기자님의 개인적인 평가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조금만 달리 보면 도시 난개발 규제 이래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 개발 규제하는 거 이거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강력하게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런 침해 주장이 제기되면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정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용적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적률이 크면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용적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은 쉽게 설명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8호 아까 문제된 사안인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과연 이 조례가 그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헌법재판이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어떤 입안 자체가 네. 개인의 재산권들을 제한을 합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기본 취지를 만약 부정한다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 국가 행정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일종의 좀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군요. 만약에 그 개인의 땅을 대가도 안 주고 뺏었다. 이런 것이 아닌 거거든요. 공익의 목적에 맞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좀 지나치게 그 헌법 소원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반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러면은 단지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체계 전반이 지금 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공익의 목적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저 헌법재판을 제기를 했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이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인정을 해줬으니까 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통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다만 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라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의 그 불편함이 호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음, 분진, 외벽, 균열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자님? 이 진동, 소음, 그리고 일조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속초는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층 건물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네. 그래서 맨날 공사 중이고 맨날 그런 어떤 걸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이 한창 개발할 때, 지하철 개발할 때 보면은 항상 도로 중이었던 것이 예. 속초가 도로를 나가면은 항상 공사 중. 네. 이렇게 되고 있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게 지금 현행 법상으로 그분들의 권리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단지 나중에 일조권에 대해서 얼마의 보상 정도 그 정도만 이루어지고 이 균열 이런 것들도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해를 좀 봤는데 균열 정도가 눈에 띄게 만약에 확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보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쾌적한 어떤 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는 거의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으니까 계속 물리적인 어떤 데모를 한다든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행위에 따라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이거 소송으로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 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보통 소음이나 분진, 외벽 균열은 환경소송이라고 칭하는데요. 네. 사실 법적으로 환경소송이라고 정해진 건 없고 민법상 상린강해나 불법행위 위반 손해보상 청구로 됩니다. 그 법원에서는 이런 게 환경 분쟁 소송 관련해서는 수인 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인 한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사는 네가 감수해라. 그렇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면은 피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하는 그런 앞에 고층 건물들이 29층짜리가 딱 들어서가지고 바로 도로 하나 북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후 겨울 동절기 보면 오후 1시까지 거의 햇빛이 안 드는데 예. 중간에 딱 해가 약간 한 10분 이 정도 딱 이게 비치고 지나가면은 그 시간 해가 안 드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보상이 되는데 그것도 보상이 안 돼가지고 실제 보상비라고 받은 게 100 몇만 원 받았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보상. 네. 내가 내 집이 앞으로 계속 햇빛이 안 드는 그런 곳이 거의 됐는데 보상비가 분쟁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내 중간에서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소송을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저쪽은 또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서 붙으니까 참 쉽지가 않은 싸움이고 대체로는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무기를 해주거나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그렇게 끝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게 일반 주민들에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통 터지는 겁니다. 네. 참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그 이익도 발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아니면 역기능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이 개발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고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텐데 관련해서 지난해 강원도가 강원도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죠. 그래서 속초해변을 포함해서 강원도 동해안의 해변 도시를 주요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속초시의 경우에 이 도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서 또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난개발 때문에 많이들 들여다봤더니 원래 그 정부에서는 2000년 한 중반부터 사실 경관계획을 수립하라고 네. 지방자치단체도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경관 형성 조례들도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게 경관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이런데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뭐 수령 경관지구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지를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속초시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 지점에서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속초시에서는 해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경관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관 계획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뭐 취지 자체를 뭐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그 어떤 사업의 필요성들을 뭐 알리고 또 그런 추진해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도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또 시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건축물, 개별 건축물의 그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 20층 이상은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되죠. 네. 근데 거의 웬만한 경우에 이 층고 때문에 네. 건축물이 불허됐다. 그거는 뭐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이 지방자치단체 뭐 속초시만의 의지인가 네. 아니면 강원도 전체가 사실 이 난개발이라든지 이 경관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계획만 내놓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거를 뭐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좀 더 같이 좀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속초시의 난개발 문제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강원도하고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친환경적 도시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영랑호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속초시가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랑호에 그 탐방로 설치했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셨는데요.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엄 기자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실 이제 영랑호의 그 생태 탐방로라고 이제 이름으로 붙여진 네. 공사.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다리를 놓는 게 과연 이게 친환경 생태 탐방로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속초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라서 그 저도 지금 본질이 생태 탐방이 아닌데 이름만 생태 생태 탐방이다 탐방로라고 이렇게 했다. 지금 예. 지적을 하시는 거죠? 예. 오히려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달이 아니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 생태 탐방로라고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영랑호는 사실은 이제 그 전국에 뭐 다리를 놓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인공호수가 아니라 동해안에 18개
석호 중에 하나고 강릉 경포라든지 네. 뭐 고성의 송지호 화진포와 같은 자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백두산 천지 외에는 웬만한 이 자연 호수는 동해안의 석호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네. 자연 호수는. 그래서 이 자연 호수를 이미 속초시는 뭐 상당히 일찍 1978년 속초 시내에서는 관광지로 제일 먼저 개발된 곳이 영랑호입니다. 그래서 그 양어장하고 그걸 개발하다가 1995년 그때 이게 거기가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그 아주 뭐 악취가 풍기고 네. 그 인근 물에서는 뭐 이 등이 굽은 어떤 물고기가 밟히고 또 깔따구라는 것들이 여름에 발생해가지고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놓고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주변 뭐 하수를 다 정비해서 차집하고 그다음에 정화자 허브하고 바닷물 유입하고 해가지고 한 500억 이상 들여가지고 사실 영랑호는 살려놓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지로서 개발이 안 된 게 아니라 유원지로서 개발이 됐고 시민들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 쉼터 그런 걸로 사실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속초에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좋은 곳들은 이미 다 관광지 돼가지고 부쩍부쩍되고 어깨가 부딪히는 곳인데 그나마도 이 7.4km를 돌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쉼터는 거를 속초시가 개발하겠다는 게 저희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영랑호에 다리를 놓는 것들이 용인이 된다면은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 다 관광 개발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소중한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그런 석호들이 결국은 그렇게 파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반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 시사반장에서도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도시 경쟁력 살리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살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 경쟁력을 살린다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들이 시민들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시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개발, 속초의 도시개발 방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유럽의 그 유명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런 관광 자체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오히려 이렇게 파괴하는 그렇게 작용이 좀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광 오바다, 오버 투어리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속초가 지금 사실은 그 지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 1년에 관광객이 1,700만 명, 1,800명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을 때는 속초에 인구 8만의 도시가 아니라 20만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거주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 자기 생활권이 또 이렇게 침범당하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이 관광과 이 주민의 삶들의 어떤 보장, 이거는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가져가야 될 몫이고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관광이 당장 뭐 사람들 속초가 1,700만, 1,800명이 들어오고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가 예상되는데 얼마나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의 질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좀 맹목적인 어떤 관광에서 좀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어떤 관광지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외부 투기 자본에 의한 어떤 난개발 이거는 반드시 좀 제어가 돼야 되는데 행정도 의지를 못 갖고 지역에서도 주민들도 그렇게 더 어떤 힘을 모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단 근데 이게 속초만의 모델이겠는가? 인근 양양, 인근 고성, 강원도에도 앞으로 지금 현행법이나 이런 어떤 틀에 비하면은 이런 난개발들은 계속 이어지고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죠, 문제. 우리가 왜 지역에서 관광 개발을 하냐? 주민들이 잘 살고 보다 쾌적한 삶을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장점들은 다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이 토론을 함께 해주신 두 분 패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속초시의 도시개발을 놓고 도시 난개발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속초시의 도시개발 형태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시사반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